2023년 4월 4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 물가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어디신가요? 예,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기재부, 차관님하고 와, 무슨 대담하러 왔는데, 우리 네, 또 즉시 분석은 해드려야 되니까, 급하게 이제 공간 좀 마련해가지고, 네. 왔습니다. 좀 태극기가 교수님 배경에 너무 있네요. 멋지십니다. 신성한 마음으로, 네, 즉시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가공무원 인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부가 방금 발표한 물가 발표 한번 총평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물가에 관심 있는 이유는 아마도 금리 인상 여부일 텐데,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좀 어, 이렇게 보겠고요. 물론 제가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무슨 물가가 떨어졌냐, 말이라도 되는 소리냐. 나는 너무나 이 물가 높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물가 상승률 이따가 심층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달 4.8%에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제 5%대를 유지하다가 5%대에서 4.8%로 그리고 여기서 4.2%로 물가 상승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도 역시 4.2%니까 2%라는 목표 물가를 훨씬 더 상회하는 높은 물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정점 찍고 확실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건 맞지만 여러분 체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멀었다. 굉장히 높은 물가가 유지되고 있구나. 자,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코노미스트나 또 한국은행처럼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중요해요. 그게 목표하는 2%에 부합하게 떨어졌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물가가 안정화됐느냐, 우리 서민들이 정말 괜찮느냐, 이 물가의 충격을 안 받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4.22%로 떨어졌다는 말이 떨어졌다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겠죠.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 전년 동월보다 다시 말하면 22년 3월보다 23년 3월이 4.2%나 물가가 여전히 치솟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둘 다 가능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렇게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물가 상승세가 28.4%나 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체감에는 도무지 물가가 떨어졌다는 말이 납득이 안 되실 만큼 그러나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것이고 물가는 여전히 4%대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물가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물가에 있어서 좀 불안 요소 같은 것도 있을까요, 교수님? 네. 물가 불안 요소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미 6.3% 지난 22년 7월에 정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4.2%까지 왔습니다. 이제 4% 밑으로 3%대 숫자를 볼 날이 그렇게 머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가가 확실히 잡혔는가를 판단할 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수입 물가 지수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우리 물가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물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수입 물가가 잡혔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지수가 8.7, 달러화 기준은 마이너스 0.7, 상당히 많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수입 물가가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전히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쉽게 말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36.3%였잖아요, 한때. 근데 네. 8.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수입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물가 상승률은 또 더 잡힐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달에도 즉시 분석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번 2월 달 수입 물가 지수는 달러 기준으로 마이너스 6.22%까지 떨어졌어요. 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역시 달러화 기준, 강달러 기조가 나름 유지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5%로 수입물가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수입물가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 물가나 생산자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까지 반영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적 격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도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제 물가에 대한 판단이고요. 불안 요소가 있죠. 그 불안 요소 하면 보여드리듯이 이미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근데 이번에 OECD에서 어, 경고를 날렸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채널에서는 OECD의 경고라는 그 영상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세계 원자재 수요가 60% 이상인 게 알루미늄, 또 코퍼거, 구리 같은 경우도 뭐 50, 한 8% 차지하고요. 니켈, 석탄, 납, 커튼, 각종 오일이나 천연가스까지 세계 원자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니만큼 중국의 생산 재개나 이것은 물가 상승분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이미 저점 찍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한 가지 중요한 불안 요소다. 역시 물가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다. 역시 지금 금융 불안 때문에 달러 강세 기조가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달러 강세 기조가 1,300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 물가 지수가 나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면 이 원화 기준의 수입 물가 지수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가 불안 요소가 됩니다. 역시 이런 부분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일 것이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될 경우 1,300원대를 유지할 경우 금리를 쉽게 동결하기가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게는 만듭니다. 물가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라는 것이고 물가 불안 요소 하면 또 가장 많이 집중할 만한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이에요. CRB 이 커머디티 인덱스가 이미 저점 찍고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300에 가깝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제 3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가 최근에 국제 유가 상승세 이것도 반영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원자재 바스켓이 있는데 아, 원자재 중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게 원유거든요. 국제 유가가 지금 많이 반등하고 있어요. 다시 80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불안 요소다. 그다음 이제 국제 유가를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에서 오펙 플러스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펙 회원국이 있고 산유국 기구죠. 이제 플러스 하면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 밖에 몇몇 산유국들이 오펙 플러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세계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이걸 제가 탈세계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을 비롯한 미국 주요 동맹국들 그리고 이제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동국 이런 국가들이 또 똘똘 뭉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국가들끼리 원유를 감산하자. 근데 바이든은 계속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 회원국 이 오펙이라는 기구에 나름의 이제 마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감산을 하면 안 된다. 증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물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하고 이제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죠. 국제 정세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국제 유가가 지금
22년 2분기가 지금 이렇게 108달러를 찍었었어요. 110달러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근데 이때랑 비교했을 때 1분기가 95달러였고 23년 1분기는 78달러니까 수입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 22년 1분기랑 비교해서 원유를 수입하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2분기가 이렇게 높았잖아요. 근데 네. 2분기가 어쨌든 그렇게 안정화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4월 초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를 도출했고 뭐 이제 감산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물가 불안 요소다. 다시 이 앞부분을 보여드린다면 수입 물가 지수가 많이 떨어져 왔는데 이 달러 기준의 수입 물가 지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그리고 또 강달러가 유지되면 이 빨간색은 더 반등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한 물가 불안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 환율, 국제 유가 등 이제 불안 요소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교수님, 그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최근에 금융부실 상황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한국은행은 금융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금융 안정 상황인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한국은행의 금통위 위원들이 금리를 올릴까 말까 뭐 이것을 놓고 고민을 엄청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의 포인트는 세 가지다. 물가 안정됐느냐, 두 번째는 금융 안정, 세 번째는 경기 안정.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정이라는 단어는 뭐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치솟는 게 국제 유가의 안정인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국제 유가는 100달러일지도 몰라요. 그죠? 실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 유가가 불안하다. 그리고 국제 유가 안정화를 위해서 감산 합의에 도출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국가마다 생각하는 안정화는 안정이라는 그 목표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관점에서 금융 안정이라든가 경기 안정 이것도 다 목표치가 있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불안 요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금리 인상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라는 것이 상당한 수준으로 그래도 잡혔기 때문에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상당한 수준으로 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정도의 높은 금리면 충분히 물가 안정화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해도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물가는 잡힐 것이다.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강달러 기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4, 3, 요 정도로 3%대를 향해서 상반기 중에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앞에 제가 국제 유가를 비교해 드렸잖아요. 이게 기저효과예요. 1, 2분기만큼의 22년 1, 2분기만큼의 높은 국제 유가로 돌아오더라도 1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2분기랑 비교하면 오히려 떨어진 거잖아요. 아, 23년 2분기의 국제 유가가 예를 들어 100달러를 찍는다 하더라도 네, 22년 2분기는 110달러였으니까 네. 그거보단 여전히 기저효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물가랑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떨어지는 느낌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가를 좀 걱정하기보다는 물가는 그래도 기저효과 등을 발휘해서 안정화를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네, 금융 안정인 거예요. 금융 안정. 음, 자, 지금부터 자,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금융 안정 상황 어떤 수준인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한국은행이 진단한 금융 안정 상황, 금융 불안 여부를 진단한 바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진단한 바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국은행은 지금 한국의 금융 상황을 어떻게 어, 진단하고 있는지 좀 조금 이제 좀 짧게라도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요.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 주택 매매 가격의 변동률을 보면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미분양 주택이 많은 대구나 또 경기나 이런 지역도 주택 매매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렇게 14%대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한 불안 요인이다. 예를 들면 세종시에 이제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들 입장에서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가 이동한다고 이사 가겠습니다 하고 선언해요. 이사 갑니다. 근데 이사 갈 때 다음 세입자가 안 나타나서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에요. 그럼 전세 가격을 더 떨어뜨려서라도 세입자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빈 공간을 이제 대출로 메꿔야 되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더 강한 금매로 내놨던 거예요. 근데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금매로 안 내놔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만큼 대출 규제 완화가 이렇게 주택 매매 가격이 급격히 꺾인 것을 다시 나름 반등시키는 요인은 된다. 네. 금매를 사라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급급금매라고 해볼게요. 급급금매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럼 급급금매는 없어지고 금매나 급금매만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은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더 떨어질 필요는 없는 상황.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택 전월세 가격도 급격히 하락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한 시장이다. 왜 불안하느냐? 보면 부동산 시장을 진단할 때 있어서 매수하려고 하지 않고 주택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치솟고 네. 있다라고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있는 거. 이것을 굉장히 금융 안정의 걸림돌이 되는 불안 요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은행이 있고 비은행 금융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이 아닌 나머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은행 업권별로 보면 고정 이하 여신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특히 저축은행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늘어. 이게 불안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시간이 짧게밖에 안 남아서 조금 빨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은행 업권별의 그 연체율을 보시면 저축은행 연체율 늘어나죠. 상호금융도 늘어나죠. 네. 여신 전문도 늘어나죠. 이렇게 비은행권의 이 연체율이 늘어난다. 이 연체가 3개월 이상 되면 한 달 정도 원리금을 안 갚으면 연체라고 하는데 3달 이상 연속으로 연체를 하면 그걸 부실이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이 총 자산, 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총 자산 순이익률도 떨어져요. 이런 게 굉장히 큰 금융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은행이 진단한 금융 안정 상황을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으로 좀 나눌게요. 먼저 가계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략 한 1900조 정도의 가계 신용, 가계 부채가 있죠. 그 가계 부채 규모 중에 뭐 절대적인 비중이 은행인 거예요. 한 네. 60% 가까이가. 그리고 상호금융이 한 20%, 보험사로부터 대출, 여전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업권별 그 가계 대출 규모가 이만큼 차지하지만 고위험 가구가 얼마나 차지하나? 이 고위험 가구는 가계 신용 수준이 있죠, 여러분의. 그 신용 수준이 높느냐, 낮느냐로 봤을 때, 신용 수준이 낮은 1, 2, 3, 그러니까 10분위가 있어요. 10분위 중에 아래 등급, 신용 등급, 하위 등급, 1, 2, 3등급, 이거나 혹은 동시에 저소득계층, 이거나 이렇게 그 고위험군을 분석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소득계층이면서 10분위 중에 하위 3분위, 1, 2, 3분위 굳이 따지면 하위 30% 소득 근로자 이들을 이제 저소득계층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 이게 맞물릴 경우 이제 고위험 가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고위험 가구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채 규모가 자산 규모를 초과해 버린 경우. 이 위험하잖아요. 이런 네. 걸 고위험 가구라고 보통 표현해요. 이런 가구가 어디에 주로 높느냐? 은행은 그렇게 안 높죠. 근데 상대적으로 상호금융이 높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축은행이 굉장히 높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한국은행이 판단한 가장 중요한 금융부실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기업 부문인데요. 중소건설기업의 어떤 한계 기업 비중이나 부실 위험 기업 비중을 보는 건데 한계 기업이 보세요. 어, 이 중소기업의 한계 기업, 그러니까 전체 중소기업 중에 한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죠. 22년 들어서. 네. 23년 지금은 더 늘어 있는 거예요. 대기업도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늘어요. 중소기업 중에 수도권 중소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인데 지방 중소기업의 한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네. 16.7%나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건설기업 중에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한계 기업이 굉장히 많다.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회생이 음,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기업의 성격을 한계 기업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는데 그런 한계 기업이 여러분 중소건설기업들, 지방 중소건설기업들의 16.7%가 지금 한계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실기업, 부실위험기업의 비중도 보면 지방 중소건설기업들이 12.8%나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23년 연내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리고 역시 지금 금융부실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 대출을 적극적으로 안 해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 차례.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건설사들에게 추가적인 대출을 안 해주다 보면 이런 중소지방 건설 기업들이 이제 도산할 수 있거든요. 도산하면 빚을 갚고 도산하는 겁니까? 빚을 다 못 갚고 도산해요. 그럼 건설사의 부실도 있을 수 있고 그게 금융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제가 아까 건설 기업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동산 PF잖아요. 부동산 PF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판단한 것인데 한국은행이 직접 분석한 것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전사라든가 저축은행, 보험사 이들의 부동산 PF에 노출되어 있는 부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이렇게 금융 불안정성이 특히 이제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부동산 부실로 인해서 지방 건설사들의 부실로 연결이 되고 이게 주요 금융사들의 금융 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이치뱅크 사태나 뭐 크레딧 스위스 사태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처럼 이렇게 뭐가 큰 은행이 거대 은행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부실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이런 금융 안정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는 금리 인상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음, 하기가 어렵고요. 많이들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뭐 강달러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또 사상 최대다. 사상 최대로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져 있고 또 이번에 만약에 금통위 때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4월 11일 날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월 2, 3일 날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돼요. 동결할 수도 있고 인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인상 기조로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물론 동결할 수도 있어요, 미국도. 어쨌든 미국 입장에선 반반의 의사결정이 남아 있고 우리는 그로부터 또 5월 25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정말 지금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최대치이고 그때 되면 더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괜찮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통위 위원들은 제가 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 11일 날 역시 즉시 분석 바로 해드릴 예정이지만 그때도
역시 아마도 만약에 동결을 단행할 거라면 금융부실에 대한 그 경계감, 그것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이유도 100가지가 될 수 있고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도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가감해 보면 동결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무게중심을 두는 입장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금융위 위원 입장에서 제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금융위 입장에서 해석을 해 보려고 노력해 본다면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오늘 물가 발표됐는데 물가는 어쨌든 물가 상승률은 정점 찍고 많이 떨어졌다.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극도로 높은 수준이다. 작년에도 굉장히 물가가 높았는데 그거보다 4%나 또 올라갔으니 얼마나 높게 물가를 체감하시겠습니까? 그건 그거지만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물가가 포인트라기보다는 부동산과 또 미분양 주택과 또 금융부실 이게 좀 포인트로 전환된 상황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금융부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미분양 주택이 또 얼마나 급격히 늘어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고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또 우리나라만 물가 상승세가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글로벌리 다 그런 모습이고 그런 경제 구조를 제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했었죠.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